네, 요즘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대학생들 또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이제 예비 직장인 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함께 살고 현재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어, 일을 다니는 경우보다는 실제적으로 회사 근처로 자취를 하는 경향이 요즘 들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내가 모아뒀던 돈, 이제 대학 생활할 때 아르바이트나 어떤 일을 하면서 모아뒀던 그런 돈을 가지고 뭐 월세나 또는 조금 작은 전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대학생분들은 이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특히 이제 집을 구하는 이제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든 어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휘둘리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좀 심하게는 대출을 끌어서 보증금을 마련을 했는데 그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을 소득을 얻기 위해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을 갖는 그 과정 속에 집을 잘못 구해서 오히려 빚잔치, 빚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교양 수업을 통해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기본적인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인식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정부 기관이나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도 이런 내용을 한 몇 시간짜리라도 교양 과목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대학생들이 지금 같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에 들어가는 그런 비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전공이 아마 가지각색일 겁니다. 대학마다 4년제 대학이 있고 2년제 대학이 있고 뭐 아까 고등학생 졸업하시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생 위주로 제가 일단 말씀을 일단 좀 드려볼게요. 혹시 이제 졸업이라는 거를 하시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졸업을 하게 되면 다 가지각색, 목표가 다 가지각색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잖아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 메인 거에서 해방을 느끼고 싶어 하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이제 공부 끝내고 이제 취업에 나가가지고 이제 집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좀 돈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내 그 번 돈으로 이제 용돈 삼아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어 하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하시고 있는 일, 그 일을, 그 가업을 승계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학을 이제 보내는 이유가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또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서 일반 사회생활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어떤 학업이나 우정, 그다음에 또 뭔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끈기, 그다음에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얻기를 희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업 승계를 시킬 것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학을 왜 갔는지 그냥 점수 맞춰서 간 거죠. 점수 맞춰서 갔고 그리고 그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도 어떤 내 비전과 어떤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점수에 맞는 학과라든가
또는 재미있어 보인다든가 하는 등 그냥 어떤 학업에 대한 관심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지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졸업은 해요. 졸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요 분들 아닌 이상 부모님 가업을 잇거나 이 생각 없으신 분들도 결국은 취업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 다니시는 분도 결국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취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몇 년간은 뭐 길게는 진짜 한 10년간은 진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후반 되면은 이제 취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결국은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취업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선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직장이 보통 어디에 있냐? 서울, 경기,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뭐 충남이나 뭐 경상남도 뭐 그런 데도 있고 다양하게 퍼져 있죠. 강원도에도 하물며 강원도에도 취업 자리는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수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이제 대학을 와서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권에 주택을 얻어야 돼요. 대학생이다 보니 아마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는 부모님이 일부를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뭐 부모님이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계약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보내줄 수도 있고요. 또는 500만 원 정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 보내주시는 그런 여유 있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이 정도만 이제 보내주셔도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대학생들은 일단 보증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깡통전세 위험은 많진 않지만 일단은 잘못된 권리관계로 인해서 추후에 이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대학생 본인 스스로도 가진 돈이 얼마 있으면 예를 들어 1,500만 원 정도 다 합치니까 1,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서울, 경기 뭐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갖게 되면 이 근처에서 이젠 집을 구하게 돼요. 그럼 보증금 1,5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월세를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1,500에 뭐 한 70, 뭐 경기도에서는 뭐 1,500에 한 5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은 데 가면은 또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집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학교 성적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시험 기간 뭐 1, 2주 남기고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렇게 하셔서도 분명히 점수가 아주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꾸준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복습도 잘하시고 예습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 학교 성적을 높이시려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성적이 높여야 취업이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익 점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어느 기업을 지원하든 간에 영어 점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도 최대한 높이는데 이 이유도 결국 취업이거든요. 그 이외에 어학연수, 뭐 토익과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어학연수 이거는 언어 실력 플러스 다양한 경험을 이 친구가 해봤는지 기업에서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학연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모전 같은 거에 참여를 해봤는지, 여기서 참여해서 자기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고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공모전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취업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사와 같진 않겠지만 회사와 어떤 유사한 형태의 어떤 경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도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지식,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분들이 졸업할 때 준비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입니다. 자,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을 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일단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가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적성을 발견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결국 이런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업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류의 중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과 함께 사셨을 확률이 높아요. 또는 다른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같이 사셨을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 살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많이들 이제 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독립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구해야 되고, 이 집을 구해서 살다 보면은 관리비라는 게 있을 거고 이제 월세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는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라는 게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취업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거랑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냥 먹고 살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번이랑 솔직히 같은 의미고요. 근데 이 경제적 독립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거고요. 먹고 살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이런 분들이 많는데 진짜 꾸준히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했다 쉬었다 하면서 그 돈을 일해서 번 돈을 또 까먹고 또 떨어질 때쯤 다시 또 일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이런 직업을 갖더라도 결국은 집이라는 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집집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집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사회에 나가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구하고 직장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를 하면 그 이사하기 위해서는 집을 계약을 해야 되고 또한 이사 계약을 해야 되겠죠. 또 이사 계약도 해야 되고 다양한 법률 행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사 계약은 뭐 일시불로 한번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바가지 씌우더라도 뭐 내 인생이 크게 뒤틀리거나 어려워지거나 하진 않는데, 이 계약은 한번 삐걱 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약에 서툰 이유는 우리는 지금 계속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가장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왔기 때문에 자식인 저로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굉장히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나 어떤 직업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이제 부동산 같은 데를 신뢰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하물며 어떤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해주는 그런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제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분들이. 나는 뭐 그냥 모르는 분야인데 에이 그냥 뭐 신경 써.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이 사고 때문에 빚을 떠안거나 또는 내가 모아놓았던 또는 부모님이 보내주었던 그 돈을 모두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내 통장은 대부분 졸업을 하고 영원부터 통장이 시작한다고 하면,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영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거 낫습니다. 근데 취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증금 뭐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잘못 계약을 해가지고 이 돈을 날려버리게 된다면, 또는 이걸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걸 날려버리게 된다면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1,500만 원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 돈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삶에서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 월세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사회초년생분들은 이제 부동산의 어떤 의미, 권리관계, 그 다음에 법, 관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분이 말을 잘해주면 일단 그거가 그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인을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은 뭐든 배워야지라는 어떤 열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믿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경험이 없고 무지한 이런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사기 치려고 다가와서 결국은 어떠한 대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알더라도 당하는데 잘 모르는데 사기를 쳐버리면 결국은 나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귀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집을 구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을 믿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뭐 집주인이랑 뭐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이미 아시겠지만
지인, 전문가 지인에게 물어보시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또 기본적인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어느 정도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영상 뒤에 달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은 이제 대학 교양 과정으로서 조금 추가가 된다면 대학생들이 지금같이 사기를 당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대학 차원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뭐 어떤 취업활동 과정에서 조금 이런 교육과 과정이 짧게라도 들어간다면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 신중한 태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동산에 가보셨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집을 보게 되고요. 집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듣고 이 집이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면 이 집은 인기가 좋은 물건이라 이제 금방 나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때 이 계약을 유도할 때 넘어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단시간에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다 보면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을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게는 한 24시간, 짧게는 몇 시간 정도 이 자리를 벗어나서 객관적인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버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넣으시거나 가계약금을 넣으시거나 계약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은 맥락인데 요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필요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법률 지식은 어떠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가 요 점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법령, 법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그냥 취업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입장이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뭐 민법, 공법 이런 것까지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그냥 두시고요. 물론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취업을 위한 사회 초년생이 되기 위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뭐냐.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려고 찾고 물건을 보고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안전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서 그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점유 요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집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올바르게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올바르게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남의 말을 무조건 듣는다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얘기를 듣는 거는 참고자료로 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서류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집은 내가 해도 된다 안 된다를 걸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 암기하시고 익히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고 이제 집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동산을 돌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물건을 보러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거래로 올라온 거를 이제 보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집주인을 만나야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집주인의 뭐 대리인이라고 오시는 분들이랑 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적당한 위임장과 임감증명서가 없으면 무조건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의를 위해서 부동산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제3자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 안 되시고요. 무조건 주인 통장. 그래서 주인 통장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자, 통장으로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다 욜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 등기부등본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권리관계가 있는데 그 권리관계를 어떠한 내용들이 이 물건에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 이 집의 소유자라든가 집주인, 그러면 이 소유자가 빚을 지고 있으면 빚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는 세금이나 각종 뭐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거를 공과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거 세금이라고 할게요. 이런 세금 등을 체납을 해서 혹시 압류가 된 게 있느냐, 네, 요런 것들, 또는 이 소유자가 혹시 이 주택을 제3자에게 뭐 매각을 한 흔적이 있느냐, 뭐 가등기 같은 걸로 나와 있으면 이제 매각의 흔적이 있느냐 등 다양한 이제 법률 관계들이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집 상태가 현재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집은 이런 관계가 있겠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구해야 되겠다 또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검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나오고요.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된 게 뭐 소유권 이전이나 가압류, 압류, 뭐 가처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을구에는 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뭐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또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임차권 등기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 내용은 일단은 지금 알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게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 깨끗한 등기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 홍길동 이렇게 돼 있고, 을구에는 내용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깨끗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는 전세 사는 집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갭투자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빚이 있는 건데, 근데 이쪽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을 볼 거기 때문에 보면 감 나오거든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 깨끗해. 그러면은 그 집은 깨끗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각각의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부분이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요거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요거 있으면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요게 있으면 채권 최고액이 어느 정도
이니 이거가 시세 대비 어느 정도가 되면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다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